북한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모의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핵을 실은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가정하에 800m 높이에서 폭파된 건데 물론 일부러 철저하게 계산된 높이에서 폭파시킨 겁니다. 그럼 핵물질이 떨어지며 지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고도 800m는 살상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역사상 현재까지 최초이자 유일한 핵무기 실전 투입이었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떨어뜨린 핵폭탄은 고도 500m에서 더 적은 탄두량으로 그 많은 사람이 숨졌었죠.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경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쪽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숲길을 헤치고 내려옵니다. 북한은 이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 지휘 아래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을 겨냥한 대응훈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은 대규모적인 미국 남조선 연합군의 반공화국 침략 전쟁 연습이 광란 쪽으로 확대되고 미군 핵 전략 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긴장한 정세 속에서 단행됐습니다. 북한은 남한 주요 대상을 겨냥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모의 전술핵 공격 훈련을 벌이고 발사된 모의 핵탄두가 동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된 전술 탄도 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 전투부에 조립되는 핵 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핵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신속 정확한 핵 공격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5년 만에 부활한 쌍용훈련에는 역대 최대 항모가 투입돼 호송작전을 비롯한 화력 지원, 공중 해상 돌격 훈련 등이 진행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전술핵 공격을 위한 종합 전술훈련이었다고 밝혔죠. 뉴스쪽에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북한이 전술 탄도미사일을 실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의 핵 실험이 성공했다는 말은 탄두에 핵만 넣으면 진짜로 실전이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이 특히 모의 전술핵으로 상공에서 또 기폭 장치를 폭파해 실험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800m 상공은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 가장 효과적인 고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도가 500m에서 1km 사이에서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지표면이나 1km 넘는 상공에서 폭발하는 것보다 지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상공에 투하한 원자폭탄도 고도 500m에서 폭발했습니다. 네.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강한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이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 작동에 대한 시연을 상공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폭발했을 땐 폭풍, 열, 방사능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한은 전술핵 운영부대에서 이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전술핵이라는 게 뭡니까? 네, 전술핵은 전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형 핵무기를 의미합니다. 전략핵과 비교해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고 무게도 적게 나갑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관제탑 폭파처럼 군사적 목표를 공격할 때 사용됩니다. 전술핵은 수십 킬로톤의 위력인데 전략핵은 수백 킬로톤 이상의 파괴력을 지닙니다. 쉽게 말해 북한의 전술핵은 한반도를 겨냥한 것이고 전략핵은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전술핵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파괴 지역이 좁은 만큼 덜 부담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네요. 물론 그 지역은 초토화되겠지만. 이번 발사에서는 특이한 게 미사일 발사대가 보이질 않았어요. 네, 없었습니다. 보통 북한은 주로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같이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는 산속에서 발사가 됐고 발사 당시 화염이 V자로 나타납니다. 지하에 있는 원통형 4.15 시설이나 수직 발사대 등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이 사일로란 미사일 발사 장치를 넣어두기 위한 지하 설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사일로 형태의 지하 구조물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북한의 실험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가장 크게 걱정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전에는 핵무력 사용을 억제력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 핵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 훈련도 언제든 핵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걸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이제 자기들이 전술핵을 언제든지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핵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엄청난 위협이죠. 네,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군도 북한의 훈련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더라도 최근 한반도가 강대강 대치로 가면서 군사적 위협이 커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마스크 끼고 다니셨습니까? 벗고 다니셨습니까?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아직도 확진자는 수천 명을 넘고 있고 치명률은 올해 들어 오히려 더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역사에 붙은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알리는 포스터. 개찰구에선 차량 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안내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첫날 바뀐 풍경이지만 지하철 내부 시민들 모습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쓴 가운데 일부 젊은 층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저질환자라 암에 걸렸었는데 이제 5년 동안이면은 이제 그게 해제가 된다고 그래서요. 이번 10월에 그게 해제가 되니까 저는 올 겨울까지는 쓸 것 같아요. 네, 답답했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안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을 포함해 버스와 택시까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고 벗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노인과 기저질환자는 감염을 막으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젊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주변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재채기를 하면 비말은 2m 이상 날아가는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감염 확률은 90%에서 1.5%로 확 떨어집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사람이 붐빈다면 쓰길 권고합니다. 고령층이나 고위험군들은 감염이 될 때 우리 몸의 중요 장기에 손상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감염이 되게 되면 더 중증으로 가는 경우. 아울러 치명률이 다시 오르고 있어서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면 코로나19 감염 시 팍스로비드 처방을 적극 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병원 등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지난주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는 양국 정상의 발언을 보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일본에선 우리와 달리 총리의 지지율이 대폭 올랐습니다. 먼저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맞아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한 기대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한 발언이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そうした取り組みを進める中にあって具体的な結果を一つ一つ日本としても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정상회담 이튿날 기자회견에서도 유사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両国の間には乗り換えなければいけない課題まだいくつもあると認識をしています。これを一つ一つお互いの信頼関係に基づいて乗り越えるべく努力を未来に向けて行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런데 일본 우익 언론으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3가지 현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 당시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농수산물 등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2018년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에 대한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 요청 등입니다. 다만 해당 요구 사항 등을 놓고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독도 문제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일본 언론의 잇따른 보도에 대통령실은 근거 없다며 외교당국에서 유명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한일 협력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일본 정계, 언론계가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회담 내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 듯한데, 하지만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뒤 대통령실은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를 거론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했다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위안부 합의와 독도 문제는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증명돼야 하고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상 간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이 회담 의제라며 잇따른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근거 없이 내지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가 일본 언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언론 행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 왜곡 보도에 대해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보상 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긴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 근로자가 대부분이죠.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느냐는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건데 노동계는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임금이나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주 최대 69시간 대목에 반발 여론이 연일 거세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발언이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건 아니었다고 밝히며 한 주를 길게 일하면 한 주는 짧게 일하기 때문에 전체 근무 시간은 현행 주 52시간보다 줄 수 있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편 유연 근무제를 채택한 기업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도 개편안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노동시간 계약과 관련하여 고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로사를 조장하는 죄명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국회 환노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현안 짚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지금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잖아요. 이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경우에 따라선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죠. 네네. 이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인데 3개 안 중 2개 안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만약에 채택된다면 의원 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3개를 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이 2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안이 1개 포함됐습니다. 다만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가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편안이다 보니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들은 비례의원을 50명 늘리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느닷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정개특위안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시켜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거든요. 전원위는 의원 299명, 원래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인데 지금 이상직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재적의원이 299명이죠. 이 재적의원 전체가 모두 참여해서 논의하는 건데 김 대표는 여기에도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를 하면서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전원위에서 얘기해보자는 입장입니다.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만 그거 쉽게 우리 국민들 동의를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일 굴욕 외교를 하고 나서 국민들께 엄청난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이런 가운데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지역구 축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지금 전원위에 올라간 안은 무늬만 개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방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박홍근 원내대표요.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 굴욕 외교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 이거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보시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4%, 국민의힘 37%입니다. 격차가 9.4%포인트로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 차이를 보인 건 1월 4주차 이후 7주 만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상대적으로 부정 여론이 확산이 된 거는 급진적인 한일 정상회담 스탠스 이런 것과 더불어서 69시간 근로제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 규탄 집회 참석을 이어가는 동시에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화제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 민생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민생 올인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발언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고 보고 호남에 대한 구애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김기현 대표는 오는 23일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를 전주에서 열기로 했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엔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혁근 기자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희뿌연 미세먼지로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고 수도권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죠.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입니다. 그동안 수문장들은 수염 문장을 하고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수염 문장 대신 모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하늘 표정은 더 심각합니다.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온통 뿌였습니다. 도심 건물은 미세먼지에 가려 원래 모습을 잃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공기 안 좋으니까 답답하고 공기가 좋았으면 굉장히 속이 시원했을 텐데.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내내 매우 나쁨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안팎입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해로운 수준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째 50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고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올봄 들어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물청소가 진행되는가 하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 밤 해제되지만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대기 정체로 고농도 현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가 풀리는 모레 오후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점수를 일부러 낮게 조정해 TV조선의 재승인을 어렵게 만든 혐의로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레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점수가 모자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모레인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한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어찌됐거나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을 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소환해 점수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물은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에게 점수를 낮추도록 개입한 혐의로 방통위 양모국장과 참모과장,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광주대 윤모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방통위 간부 등 3명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전두환 씨는 2,200억 원의 추징금 중 절반에 가까운 920억 원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죠. 이와 별개로 얼마 전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또 다른 비리 의혹들을 폭로했고요. 시민단체가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했습니다. 또한 전우원 씨가 주장한 마약을 한 지인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연이어 폭로해오던 손자 전우원 씨. 한국 시각으로 지난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것을 투약하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건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할 거예요. 이거 해도 안 죽어요. 근데 검사했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우원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고 현지 주재관을 통해 안전 역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폭로 가운데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지인 신원 파악을 위해 SNS 계정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가능성이 없는지 언론 모니터링을 하며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검토 뒤 필요하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모 시민단체는 전 씨의 폭로를 기반으로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죽을까 생각했다. 이제 막 6학년이 된 초등학생이 쓴 글입니다. 누구 때문이냐고요? 의무 교육도 아닌 합기도 관장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쓴 글입니다. 다른 원생을 등록시키지 못하면 다리 꺾기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학교장을 그만두고 싶었고 부모에게 알리려고도 했지만 관장의 협박 때문에 무려 4년을 숨겨왔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A군은 지난 4년간 합기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최근에서야 부모에게 털어놨습니다. A군이 쓴 메모장에는 줄넘기를 못해 머리를 박고 팔을 다쳐 운동을 못하는데도 관장이 폭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못 나간다고 했는데 다음 날에 나갔어요. 막 깨병 부린다고 하면서 심하게 욕하고 여기 맞은데 때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관장이 따돌림을 지시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A군은 합기도장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만둔다고 하면은 막 눕혀서 발로 밟기도 하고 그러면 또 나무 몽둥이 갖다 때리기도 할 거예요. 학교 친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못하면 관장에게 다리 꺾임을 당하고 사회 부적응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A군은 그동안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말하면 니네 알았어요. 죽여버린다. 여기 내가지고 못 말했어요. 부모는 관장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죽을까도 생각했다는 아들의 글에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놀랐다고 했습니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아이를 위해서 싸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관장은 지도 방식이 미흡했고 반성한다며 부모에게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원생을 때리거나 폭언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A군 부모는 해당 관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MBN 단독 보도 이어드립니다. 국가 중요 시설은 가, 나, 다급으로 나뉘는데 부산신항은 대통령실과 같은 급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곳 항만 보안을 책임지는 특수경비대장의 황당한 갑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타투이스트, 문신사 출신 부하 직원에게 거의 온몸에 문신을 새겨달라고 요구해 5개월에 걸쳐 불법 시술을 받은 겁니다. 나중엔 아예 타투법을 가르쳐달라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부산신항 특수경비원들은 매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대장의 갑 중에 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업체는 근무 시간 외 개인 간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신사였던 허모 씨는 3년 전 부산신항의 항만특수경비대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허 씨가 문신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비대장은 허 씨를 볼 때마다 문신 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허 씨는 결국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대장에게 불법 시술을 해줬습니다. 비번, 휴무 이럴 때 해주고 아니면은 근무 마치고 해주고 이렇게 귀찮을 때도 있었고 뭐 조금 피곤할 때도 많았습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문신은 등과 양팔까지 이어져 무려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허 씨는 인건비는커녕 문신 잉크값도 안 되는 30만 원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대장의 요구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서 나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만약에 가르쳐주게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 개인 시간을 빼야 되니까요. 노조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갑질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장이 갑중에 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수경비원들은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장의 말에 어떻게 한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신을 한 이후 대장의 처신도 논란입니다. 우통을 벗고 문신 자랑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저희도 황당했죠. 다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당 경비대장은 회식 때 옷을 벗은 기억이 없고 문신을 새겨준 대원과는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며 전혀 강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경비대가 속한 용역업체는 근무 시간 외에 개인 간에 발생한 문제로 치부하고 뒤에선 두 사람의 합의를 종용했는데 노조는 합의 과정도 2차 가해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SUV가 행인 3명을 치고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밥을 먹던 손님들이 그대로 차에 깔려버렸죠. 운전자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다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들로 꽉 찬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출입문을 뚫고 식당을 덮칩니다. 밥을 먹던 손님 3명은 그대로 차에 깔립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SUV가 부산의 한 전통시장 입구 식당으로 돌진한 건 오늘 낮 12시 30분쯤. 인근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은 행인 3명을 치고 그대로 식당으로 질주합니다. 뭐가 갑자기 쾅 해서 나와 보니까 차가 돌진을 했어요. 바로 운전석에서 내려가지고 먼저 다친 사람한테 갔어요. 환자한테. 이 사고로 행인 3명과 식당 손님 5명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식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은 산산조각 났고 식당 내부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운전 부주의입니다. 예, 그 엑셀하고 브레이크 혼동했다고 진술하시거든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십니까? 12살 손자를 잃고 경찰에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국과수의 부실 조사로 할머니가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의심 정황도 있습니다. 30분 동안 600m를 이동하면서 RPM은 5,500까지 올랐지만 시속은 110km로 딱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도를 늦추던 남색 SUV 차량이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더니 흰 연기를 뿜으며 질주합니다. 속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운전자인 할머니는 함께 탄 손자 걱정뿐입니다. 이게 안 돼! 우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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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차량은 쭉 뻗은 600m의 도로를 30초 동안 달려 중앙분리대를 뛰어넘고 도로 반대편에 있는 이곳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면서 운전자 할머니는 피의자 신분이 됐고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불원 탄원서 7,200여 부와 어머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들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가족들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600m를 질주하는 동안 엔진 분당 회전수는 5,500까지 올랐지만 속도는 시속 110km로 고정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방 추돌 경보가 울렸지만 긴급 제동 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점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차량 정밀 감식에서는 차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속 중 운전자가 기어를 중립에서 드라이브로 바꿨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운전자 측은 드라이브에서 중립으로 바꾸려 했는데 레버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궁색한 병명을 찾으려고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그 기억과 그다음에 차량의 그 주행 상태를 녹음한 블랙박스 영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가족들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국과수는 수사를 끝낸 뒤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과정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 귀하신 대접을 받는 감기약 타이레놀의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목 의약품이 아니니 값을 올리는 건 제약업체 마음이긴 한데 다른 카피약 값은 그대로임에도 이 타이레놀만 값이 오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냐고요? 아닙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이상하게 가격이 비쌉니다. 제보엠 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열 진통제 하면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이 타이레놀이죠. 그런데 이달부터 타이레놀 측이 평균 가격을 약 10%가량 올렸습니다. 타이레놀은 가격이 올랐는데 그거랑 같은 성분이 그냥 3,000원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타이레놀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이레놀 측은 원자재 값과 유통비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인지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가격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3년 전 1kg당 7,00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2배 올랐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원자재 값이 오르긴 한 겁니다. 그렇다면 타이레놀과 똑같이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해열 진통제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도 가격을 인상할까? 12월이요. 도매상은 뭐 10%고 뭐 소매상은 뭐 17% 가족으로 따로 올릴 왜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인상객이 없습니다. 인상하는데 굉장히 많이 조심스럽고 약품용이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주력 품목은 아니라서요. 국내 회사들은 이미 인상한 한 곳을 제외하곤 인상 계획이 없단 건데
제약업계는 타이레놀 브랜드에 대한 높은 수요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런 흐름에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는 게 좀 있죠. 되게 수요가 많이 높을 때 좀 수익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편의점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 약 중 타이레놀의 시장 점유율은 92.4%. 주 성분이라든가 함량이라든가 제형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 약들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고 선도 품목이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다른 제품들도 동반해서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까. 현재 타이레놀 공장은 한국에서 철수해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어 환율 등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용.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먹 날리고 욕설. 누가 그랬다는 거죠? 이근 전 대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무단 입국해서 전투 참여한 혐의 받고 있잖아요. 첫 재판이 오늘 열렸거든요. 재판정 나가서 그랬다는 거군요. 네. 워낙 논란 많은 인물인데 누구를 때린 건가요? 이 재판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한 유튜버 A씨와 시비가 붙은 건데요.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미안하지 않냐 이런 날선 질문이 반복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겁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둘의 신경전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방금 저를 폭행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재물 손괴? 손괴입니다. 방금 스마트폰을 쳐버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장이 난장판이네요. 네. 저 유튜버가 원래 이근 대위를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나요? 평소에도 A씨가 유튜브를 통해 이전 대회에 각종 의혹을 제기해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폭발한 거군요. 네. 그나저나 오늘 이근 대위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 뭐라고 발언했나요? 이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요. 나오면서 취재진 앞에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여권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방금 저를 다만 지난해 7월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며 함께 기소된 뺑소니 건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걸 몰랐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뺑소니 재판까지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아무리 미웠어도 저렇게 법원에서 폭행하면 되겠습니까? 재판 잘 받다가 혐의가 하나 더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위험한 불장난, 실제 불장난이에요? 네, SNS에 올라온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시죠. 네. 이게 흰색이 뭐예요? 이게 눈 스프레이입니다. 하트 그리고 라이터로 불 붙이고 난리 났네요. 순식간에 타버리고. 얼핏 보면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런 영상이 릴레이로 경쟁하듯이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올리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로 추정됩니다. 실제 목격담도 나오는데요. 스프레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하트 그린 흔적만 보였다. 이런 식으로 목격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술 작품도 아니고 종교 의식도 아니고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장난삼아 유행 따라 하고 있는 건데요. 불 지를 수 있겠다 싶은 자리가 나면 건물 벽이든 땅바닥이든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SNS 조회수 때문에 저런가 싶거든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라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불 지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네. 요새 가뜩이나 또 날씨도 건조한데 큰 불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운 나쁘게 불 잘 붙는 물질로 옮아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소화기 준비해놓고 저런 장난치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눈 스프레이는 폴리머와 알코올 등이 주성분인데요. 불 붙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쉽게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또 화재 확산 속도도 빨라서 불을 끄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어려운가요? 계속 저렇게 장난치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실 실화로 벌금형 물게 되고요. 심하면 감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실화 말고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불장난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지금도 있을 텐데 괜히 처벌받고 후회하지 말고 호기심 일더라도 좀 참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사과 박스 같네. 뭐가 그렇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군요. 네. 이게 사과 같기도 하고 흐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내과 의사의 모니터 화면인데 환자들의 신체 내부 모습입니다. 저게. 아까 보니까 어디 올린 것 같던데요. 그렇죠. 네. 자신의 미술 동호회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고 해요.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회원 중 일부가 사과 박스 같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결국 단톡방에 있던 한 회원이 경찰에 고발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런 걸 왜 올리나 싶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장기 사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사실 저도 이게 조금 애매해서 법적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거나 또는 타인의 얼굴 등을 촬영했을 때거든요. 사실 엄밀히 보면 이거 둘 다 그렇진 않잖아요. 문제는 환자들의 실명과 검사 항목 그리고 날짜 등도 함께 올라갔다는 거죠. 유출된 개인정보 자그마치 97명에 달합니다. 모니터상에 보이는 내시경 사진은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사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찍힌 부분에 대한 것만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확실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저 의사분 자신의 환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할 때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사오고 필요 이상의 백신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죠. 감사원이 질병청과 각 제약사가 비공개로 맺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서를 다음 달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백신 비용은 다 정부가 됐죠. 정부가 부실 대응으로 혈세를 낭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1년여 만인 2021년 2월 첫 백신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백신 구입 예산으로 약 2조 6,200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중 2,600억 원 상당의 백신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긴급한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했지만 무분별한 백신 구입 등 부실 대응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질병청과 각 제약사가 체결한 비공개 백신 구매 계약서를 다음 달 질병청에 제출 요구할 방침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신 구매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들을 조사해 반면 교사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제약사 요구에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과도한 분량의 백신을 들여왔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청은 제약사와 비밀 유지 협약을 맺고 백신별 구매 총액 등 주요 사항을 비공개해왔습니다. 백신 도입이 엉터리 면피성 아니었는지, 이래서 국가적 재정 손실 그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건 아닌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마스크 유통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방역물품 정부 사업들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대출을 받더라도 5억 원 이상은 안 됐었죠. 오늘부터는 이런 규제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청약이 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풀렸다고 청약을 하는 사람이 늘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요.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오는 6월 분양에 들어가는 서울 방배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강남권인 만큼 분양가가 만만치 않아 예상 분양가는 작은 주택형도 12억 원을 넘어섭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전용 59제곱미터 13억 원대, 전용 84제곱미터 17억 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500세대에 달하지만 기존 규정대로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현금 부자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지. 현찰 확 그만큼 질러야 되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상한도 폐지됐습니다. 중도금 마련에 부담이 줄어들면서 분양 시장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가 변수입니다. 고가 아파트 청약에 대한 자금 조달 부담이 낮아지면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수요 쏠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양 관련 규제가 연이어 완화되면서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은 평균 57대 1로 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요즘 위스키가 인기입니다. 소주보다 위스키 매출이 더 높은 마트가 있을 정도죠. 위스키 하면 수입산을 떠올리시겠지만 위스키 인기에 국산 위스키, 이른바 K-위스키도 등장했습니다. 수입 맥주 다음으로 국산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었듯 K-위스키도 다음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증류소. 창고를 열자 거대한 오크통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마개를 열자 황갈색 액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위스키 원액이 오크통 속에서 숙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위스키 원액을 만들어 2021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퍼져 새벽부터 고객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뚜렷한 사계절입니다. 겨울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영하 20도 정도 되고요. 여름에는 35도까지 하니까 이 차이가 너무너무 넓어서 이 숙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는 생산 물량이 늘어 해외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경기 김포의 또 다른 증류소. 국산 재료를 활용해 특별한 맛과 향의 위스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산 참나무와 국산 몰트 두 종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홈술이 트렌드가 되면서 지난해 위스키 수입액은 재작년보다 50% 넘게 늘며 높아진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1월과 2월 위스키 매출이 소주 매출을 넘어섰다는 마트 통계도 등장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규모 증류소뿐 아니라 롯데와 신세계 등 주류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에서 위스키 원액 제조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 다만 국내 위스키는 수입 위스키와 달리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일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인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뒷전으로 밀려 20대 초반보다 40대 초반 신부가 2년째 더 많았죠. 통계 작성 이래 2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는 10분의 1로 줄었지만 40대 초반 혼인 건수는 1.5배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가 둔화하면서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있죠. 400명을 뽑는 현대차 생산직 서류 전형에 18만 명이 지원했다는 말이 있을 만큼 경쟁도 치열한데요. 그런데 이런 경쟁에서 스스로 물러난 청년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상황을 물었을 때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지난달 49만 7천 명으로 5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만 5천 명이 늘어났고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그냥 쉰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퇴사 후 계속 쉬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 등이었습니다. 이런 팍팍한 현실 때문일까요? 결혼을 미루는 청년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의 숫자를 2년 연속 추월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래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3만 6,918건에서 1,113건으로 10분의 1이 됐고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5배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 원인을 요약을 하자면 요즘 젊은 층들이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취업과 결혼, 독립된 삶의 첫 출발이지만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으로 시작이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요즘 한국이 일본과 화해 무드에 들어가며 한미일 공조가 더 공고해지는 듯해서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북빈 방문을 앞두고 두 정상이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미국을 비난하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두 나라가 더 밀착하는 모양새인데 미국은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참, 방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로 떠나기 전 시 주석은 러시아 언론에 글을 보냈습니다. 패권과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 심각하다며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통치 모델은 없으며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을 맞이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 매체에 보낸 글에서 불법적인 독자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정상이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상대국 매체에 미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China and Russia, and this is right out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re two countries that are chafing against this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 many of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built up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y don't like that. They'd like to rewrite the rules of the game globally. 미국과 서방 진영은 중국이 이번 러시아 방문 목적이 우크라이나전을 염두에 둔 평화를 중재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제3자를 통한 무기 원조를 진행했을 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미국과 서방 진영의 고민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파산 위기에 처한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합니다. 일단은 급한 불을 끄면서 미 재무부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는데 예금자들의 예금은 보호해줘도 채권은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여기 채권 1,359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크레디트 스위스를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은 32억 3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인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립은행이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 130조 3천억 원의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Suite à une telle perte de confiance, assurer l'apport en liquidité d'une banque fait partie des mesures à prendre en toute première priorité. 세계 9대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하면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이 워낙 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You know, the bankruptcy of Credit Suisse would have had a collateral damage, a huge collateral damage on the Swiss financial market, also risk of contagion for UBS and other banks, and also internationally. So.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는 공동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등 세계 주요 6개 중앙은행은 달러 유동성 공급 강화 등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2일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나섰던 연방준비제도도 미국 금융시스템 안정 우려에 은행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급격한 금리 인상을 자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나한테 글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불미스러운 일로 시골 분교로 좌천돼 서울로 다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교사 김봉두. 그런데 괴팍스러운 노인의 한 명이 한글을 가르쳐달라며 졸라댑니다. 이렇게 학교에 다니지 못해 뒤늦게 한글을 깨친 어르신들이 꽤 있죠. 이분들은 어린 시절 학교만 다녔어도 글을 배웠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는데 그럼 지금 학교에 가면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교문에 걸린 현수막을 다 함께 읽어보아요. 어느 초등학교 입학식 날 운동장에 선 1학년 아이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듣고 한 학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고 하죠. 입학하자마자 담임 교사가 누가 제일 잘 쓰나 보자며 받아쓰기를 시켜 한글을 미리 배우지 않은 아이는 울어버렸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기에 문자를 학습하면 아이들의 고른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과정에서 한글 교육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초등학교에 가서 배우라 이거죠. 그런데 실상은 저러니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교육을 해서 한글을 미리 배우는 수밖에요. 그래서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입학 전 한글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나길 바라서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자신감을 잃고 뒤처질까 봐 가르치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의대 입시반에 들어간다고 하죠. 사교육 열풍이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한글조차 사교육을 거치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착실하게 할 테니 미리 가르쳐 보내지 말라고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초등학교 입학 전 몇 개월이라도 유치원에서 한글 교육을 허용하던가 말이죠. 사교육을 부추기면서, 아니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요. 한글 책임 교육이라는 무책임한 구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학부모들은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김조야, 그런데 오늘은 한글 사교육 받는 아이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에이스 안세영 선수가 최고 관위 대회인 전형 오픈에서 한국 선수로는 1996년에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안 선수는 올해만 벌써 3번째 정상에 올라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안세영이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천이페이의 날카로운 공격을 연달아 몸을 날려 막아내더니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트 바로 앞에 셔틀콕을 툭 떨어뜨리는 헤어핀 공격에도 그대로 응수에 성공. 끈질긴 수비와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 1세트를 따낸 안세영은 1대1이던 마지막 3세트 초반에는 상대 혼을 쏙 빼놓습니다. 겨우내 키운 체력과 하체 근력을 앞세워 무려 59차례 최장 랠리를 득점으로 연결하더니 결국 세트 스코어 2대1 승리를 따냅니다. 1899년 시작된 세계 최고 권위의 전형 오픈에서 한국 선수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첫 금메달입니다. 제 커리어에 한 획이 또 그어진 것 같은데 제 자신이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헤어밴드가 특징인 안세영은 올해 5차례 국제대회에서 3차례 우승하며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상대 전적 1승 8패이던 천이페이 등 세계적인 강호들을 연파하면서 세계 랭킹 2위에 올라 9월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선수끼리 맞붙은 여자 복식 결승전에선 김소영, 공이용, 이른바 킴콩조가 이소희, 백하나조를 꺾고 우승하는 등 한국 배드민턴은 금, 은을 나눠 가지는 등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주 콜롬비아와 데뷔전을 앞두고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팀을 만들겠다는 클린스만 감독은 태극전사들과 러닝을 하면서 훈련 내내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모레 시작할 프로배구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열렸는데요. 대망의 우승컵을 앞에 두고 남녀부 팀들은 저마다 우승 꿈을 꿨습니다. 오늘 하루 고농도 미세먼지 탓에 하늘빛이 종일 탁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의 모습인데요.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건물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 쌓인 먼지가 그대로 남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될 텐데요. 따라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대전, 세종과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충분히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올라 마치 5월 중순처럼 따뜻하겠고요. 모레는 아침 기온도 2자릿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1도, 대전도 22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23도, 대구가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는데요. 내륙 지역의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이번 주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잦겠고요. 이외 지역은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